시사 인터뷰를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46초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소통과 깊은 애정으로 진짜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분 직접 만나보죠.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와대 전 행정관이기도 하지만 빛골 비전 창작소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네. 예, 이름이 빛골 비전 창작소. 광주에 뭔가를 좀 해내고 싶어하는 좀 어떤 의지가 좀 보이는데 어떤 곳입니까? 네, 빛골 비전 창작소는 지난 8월 9일 강주 비전과 정책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 플랫폼이고요. 네. 북구의 이웃 정치 그리고 생활 경제 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10여 명의 대학 교수, 박사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창작소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어떤 기반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의 풀뿌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어떤 청년 창업가라든가 카페 사장님,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등 주로 40대 50대 지역 주민이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동네 상권이 되게 무너져서 소상공인들이 되게 폐업도 많고 되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시장 바구니는 정말 갈수록 너무 가벼워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책 없는 집값 때문에 청년들과 장년들은 집을 사는 거를 포기를 하기도 하고 결혼도 미루고 아이들을 낳는 것도 포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어떤 거대한 담론이라든가 전문가의 어떤 이론이라든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정말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국민이 체감하는 북구 지역 생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정책으로 좀 만들어낼 생각이고요. 네. 안전한 뭐 도시환경, 생활복지 이런 관련들을 정책으로 내놓을 생각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빛골 비전 창작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1년 여성 정책에 대해서 평가 토론회도 진행을 해봤고요. 아, 여성 정책. 네, 실제 이제 제가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북구 을 지역에 있는 우치 패밀리랜드 가 보셨죠? 예. 예, 그 현장에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디가 있는지 현장 소통 간담회도 진행을 했고,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가 북구 을 지역의 첨단 3지구 AI 집적단지가 들어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네. AI 관련된 기업을 찾아서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비전을 좀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좀 이어갈 생각입니다. 아, 진짜 그 현장 위주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그 시민들이 느끼는 게 중앙 정치와 지역 정치가 너무 괴리되어 있는 거 아니냐. 중앙 정치에서 활동하다 보면 지역구를 뭐 신경을 못 쓰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지역 내에서 있는 어떤 민원이라든가 어떤 정책적 제안 같은 걸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성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여가부 폐지 얘기 나왔을 때는 예,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지네요. 예. 네. 실은 저는 오랫동안 이제 시민사회 활동 특히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해서 그 네. 여가부를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때 여성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사회적인 약자, 불평등의 바로미터에 있는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시키고 또한 더불어서 경제활동을 강화시켜내는 데 있어서 어떤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여성가족부인데 이거를 그냥 지난 선거 때 이대남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프리미엄을 가지고 계속 프레임을 가지고 강화시켰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나온 여성가족부 폐기라는 말을 듣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현재 1년 여성 정책을 평가할 때 보더라도 실제 여성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네. 예. 하도 많이 났겠죠. 네. 아니 지금 해외 순방이라든가 지금도 나가 계시지만 보면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배려를 하는 모습이라든가 네. 그런 걸 보면은 여성 프렌들리할 것 같은데 친화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아마 않은 가정에서는 충분히 여성 프렌들리이신 것 같고 네. 사회적으로는
여성주의자이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세요? 반여성주의자까지. 예, 실제 국정과제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이 용어와 성평등이라고 하는 용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폐기한다고 하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여성가족부가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정책 영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 봐서도 정말 여성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성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네. 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북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풀뿌리 정책들을 발굴하시는데 그 중심에 주민들이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주민들을 중심에 두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를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민주당 영입 케이스로 들어와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 전에는 시민활동가였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어떤 고충을 갖고 있는 자의 그 이야기를 잘 들어야만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몇몇의 보고서를 위해서 또 어떤 이론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은 되게 공허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이 직접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듣고 실은 답도 주민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만큼 주민들과의 어쨌든 튼튼한 소통 주민들 말씀에 대한 아주 무겁게 받는 경청 이런 걸 통해서 문제도 답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주민들 속에서 있으려고 하고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러면서 주민들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지금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있으실까요? 예. 제가 있는 북구을 지역에 보면은 우찌 패밀리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아이들의 한 번 정도 가서 했고 아마 저희 아이들도 저도 왔어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저 아이가 이제 28인데 그 아이 어렸을 때 갔던 공원과 지금 가서 간 공원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예,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은 젊은 부모님들이 네.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은 전주로 가고 네. 놀이공원은 서울로 가고 용인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패밀리랜드가 어쩌면 꿈을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공간을 다시 재구성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저는 AI 융복합 테마파크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더 듣고 있고, 근데 대부분 주민들은 정말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갈망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네. 지금 도시 한복판에 31사단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군 정책에 의하면 25년까지 사단 5개를 없앤다고 해요. 병력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인구가 네. 줄어드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가까이 장성 군부대가 있고 이래서 31사단을 그대로 도심 한복판에 둘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보고 이 공간을 다시 어떻게 재구성해 볼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도시 디자인이고 광주의 디자인이고 특히나 이제 북구에 대한 디자인이 그렇죠.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특히 광주는 관광산업이 되게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죠. 머물러가지 예, 않죠. 그렇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젊은이들은 공무원이 되거나 뭐 공기업에 들어가거나 대기업에 들어가도 1년 정도 하고 다니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광주는 그런 것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데 저는 지금 북구의 많은 주민들과 우찌 패밀리랜드 공간을 재구성하고 32사단에 관련된 부분을 더욱더 이제 이전을 더 요구를 할 거고요. 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우리 미래 세대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지금부터 출발하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네.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큰 부분, 덩치가 큰 부분이죠. 외형적으로 봤을 네, 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안으로 좀 들어왔을 때 우리 생활면으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에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회 안전망 관련이에요. 최근에 북구 연제동에서 이 모녀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셨던 것 같고요. 생활고 때문인 걸로 추측이 되고요. 네네. 예, 이런 분들이
이 모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논평을 조금 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심 관리의 취약점과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주민의 삶을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 이게 진짜 정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이 연제동에서 발생한 모녀의 극단적 선택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다면 또는 개인 파산 선고라고 하는 희생 절차를 알았다면 하는 이런 아쉬움들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사회는 지금 굉장히 극심한 경쟁 사회로 가면서 삶의 질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삶의 만족도는 지난해보다 살짝 올라갔어요. 21년보다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 소득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낮아졌다고 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의 질이라고 한 거를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은 세계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이 자살률도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는 20대들 그리고 노후의 삶의 막연함을 가지고 있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70대들에게 자살률이 엄청 많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취약한 네. 세대들인데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국민의 3명 중 1명이 신체적, 정신적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도움을 받을 만한 공간이 있냐, 곳이 있냐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이거를 재는 게 사회적 고립도인데 이 네. 고립도도 굉장히 지금 악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아동 학대 피해 경험률은 또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걸 봐서 우리 사회가 이 밖으로는 굉장히 사회적 안전망을 만든다고 확대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공동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개인 파산 절차라든가 어떤 정책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만 있었더라도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 안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국가는 어떤 부분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정부는 어떤 부분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가 이게 딱 머리에 떠오르는데 지금의 모습은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취약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복지가 좀 탄탄해져야 사회 안전망에 대한 관심도 좀 있지 않나 그렇죠. 좀 생각이 드는 건데. 보통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식 복지를 여전히 따라가고 있잖아요. 한때 이제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화시키려고 했지만 여전히 시혜적 방식으로 복지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혜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복지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특히 이제 내년에 뭐 예산의 30%가 각 지자체별로 다 30% 감축을 하게 되게 되면은 네. 당장 시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문제는 있긴 하겠지만 복지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세수도 좀 덜 거치고 강주시도 뭐 4,800억 정도가 세수가 덜 거친다고 하는 데다가 국가 재정이 지원이 30% 네. 줄어들고 이러면은 가장 어려운 사람한테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이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어떻게 가져올 건가.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 때도 맞춤형 세대별 맞춤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부터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노령층은 100세 시대에 맞게 사회활동과 건강을 관리하는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이런 세대이고 또 여성들은 요즘에 이제 출산을 잘 거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아이들을 키우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출산과 사회적 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거. 청년들은 여전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취업과 주거안전에 대한 어떤 지원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든 세대와 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이 되어야만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가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많은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새로운 사회보장 시스템과 사회복지 복지 관련된 뭔가를 장치를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실은 있어요. 이래서 더 많은 자율권을 조금 지자체에게 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광주형 통합돌봄 출범시키면서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 노력들이 광주시도 있어야 되겠지만 각 자치구마다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광주시 왜냐하면 저희 이제 약간 시선을 좀 달리해서 네네. 이를테면 예전에 지금 이제 그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국가에서 정한 기본 룰이 있어요. 근데 지자체 오면은 어느 지자체는 조금 사회복지 대상자가 더 적을 수 있고 어느 지역으로 오면은 더 많을 수 있다면은 균등하다고 하는 개념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지자체가 새로운 시책을 발굴을 해서 진행을 했을 때 전체 테두리에서 그것을 범위를 넘어선다고 해서 제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하죠. 네. 예전에 유명했던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했던 청년 수당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청년 배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네. 국가가 그는 어쨌든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고 이랬던 문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아 맞아요. 네. 그 경기도지사 때였던가요? 성남시장 네, 그렇죠. 때였던가? 성남. 네, 성남 때였던가요? 그때 그게 또 이슈가 한번 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죠. 일단은 그런 복지 분야라든가 사회 안전망 속에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지 않게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려면 지자체에게 특히 이제 자치구에게 역할을 많이 줘야 된다. 네네 그렇죠. 잘할 수 있게.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민들의 일상을 좀 바꾸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내년 이제 총선에 이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그런 결심한 이유와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몇 분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하셨던 말씀을 하고 싶어요. 어떤 50대 그 장년분이 저한테 진숙 씨 텔레비 좀 보게 해줘. 텔레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나온 얘기가 보기 싫은 내용만 나오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얼굴 보는 것도 싫고 각 정당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도 싫고 이런 정쟁을 하는데 민생을 중심에 놓지 않는 누구를 위한 정쟁인지가 헷갈리는 내용을 하고 있을 때도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고 어떤 80대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되게 불안하다고 하셔요. 그냥 오늘 무슨 일이 좀 터질까 막 불안하시다는 거예요. 80대시면 그동안의 네. 한국의 역사를 다 많은 겪어오셨으니까.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언제 어느 틈에 뭐가 터질지 모른다고 하는 그 불안함을 그러면서 제발 그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고 불안에 떨게 하는 이 대한민국 정치를 다시 한번 올곧게 세워야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도 많이 무너져 있는데 이 무너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강주의 정치를 그냥 노코멘트의 정치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는 강주다운 정치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북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 답답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북구는 전국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왔던 북구예요. 그래서 다시 좋은 북구로 만들어 보고 싶은 이런 마음 속에서 지금 열심히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광주가 광주다움을 많이 잃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할 말을 그렇죠. 안 하고 있다? 네. 그건 저 이야기가 아니라 네. 실제 많은 지역들이 주민들 강주 정치인들 뭐 하냐. 강주 정치인들 TV에서도 한번 보자. 그건 정치적 리더십이 없다고 하는 평가와 정치적 제 목소리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요즘에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 재선할 건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바꾸자고 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강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일단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본인의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풀뿌리에서 올라오는 그런 정책적 제안이라든가
또 어떤 정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